자, 사회복지법제론 제9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회 시험이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주법은 바로 법제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년에 그 출제 분포들을 보면 총론에서 그래도 한 40% 정도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이 출제됐었는데 9회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강론, 그것도 이제 아주 세부적인 이 조문을 가지고 만든 문제가 거의 다였습니다. 따라서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되지 않는, 그래서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9회 법제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다음 시험에서는 이 정도까지 강론이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야 정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출문제를 좀 풀면서 기존의 경향과 좀 달랐던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을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제론 61번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권리구제는 이론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각 그 법률별로 권리구제, 그러니까 이 권리구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뭔가 그 결과에 내가 승복할 수 없을 때, 동의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조문에 헌법에서 나한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이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 61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각 개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할 거냐. 대체로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권리구제 절차들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권리구제 절차는 우리가 이 급여를 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조와 같이 이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그 시행에 기본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는 이제 시군구보다 더 상위에 있는 시도, 그다음에 더 위에 있는 보건복지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처럼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들 같은 경우에는 공단 내에 권리구제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 복지 실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마다 권리구제 절차가 다른데 대체로 두 번의 권리구제, 행정기관 내에서의 권리구제 절차는 두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각각의 법에 있는 권리구제는 대체로 행정심판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거고요. 이런 결과에 불복했을 경우에 또는 이런 결과를 행정기관을 통해서 해결하기 싫은 경우는 행정소송, 즉 법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1번 문제는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면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본적으로 시군구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구제를 신청한다는 것은 시군구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경우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한 결정을 내가 불만이 있는데 시군구에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기초법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불복하면 그 다음 보건복지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는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정 대리인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장애인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법적 대리인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리 행사들을 다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대리인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 실시 기관에게 기본적인 심사를 청구하고요. 4번은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합니다. 5번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공단이 없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여기서 불복할 경우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이 됩니다. 62번 사회복지법의 성격과 특징에 관한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1번 국민건강보험상 의무가입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상반된다. 네, 우리 그 총론에 보면 시민법과 사회법을 비교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법, 시민혁명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의 처분이라든가 계약 자유 이런 원칙으로 만들어진 18, 19세기의 법률들이 있지만 19세기 후반 20세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법률들은 과거와는 좀 다른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어떤 원칙이냐? 필요한 경우는 사적 재산권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계약에도 한계를 두고 그다음에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법들이 20세기에 등장했다. 이런 법들을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하고 사회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법이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복지법, 노동관계법, 그다음에 경제,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과 같은 경제법이나 환경과 관련한 법들이 그런 사회법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은 시민법의 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 소유권 무제한 보장의 원칙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뭐예요? 내가 원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죠.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과 상반된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수급권을 규정한 것은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기초법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도 있고 실제로 부양할 경우에는 뭐가 먼저예요? 국가의 부양이 아니라 가족의 부양,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더 우선시된다라는 게 기초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사적 부양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번 사회복지법상 인가, 허가, 승인 등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행정관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5번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계약, 1번과 연결시키는 것,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회보험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계, 법으로서 규정됨으로써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보험과 사회보험을 비교할 때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민간보험은 사적 계약에 의한 관계, 계약에 의한 관계고 사회보험은 법적 관계다. 이런 비교를 우리가 정책론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계약에 의한 성립이 아니라 법적 관계에 의해서 성립되는 일종의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63번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예문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답은 굉장히 좀 쉬운 겁니다. 쭉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만들었을 당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었냐? 처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만들 때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 자격을 별도로 얘기하지 않고 사회사업 종사자라는 그래서 사회사업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어때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다루고 있었지 지금과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를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1번 잘못됐고요. 2번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해하지 아니해야 된다. 즉 국민들이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립과 자활이 기본 정신이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죠. 3번 61년의 생활보호법은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의 조성. 너무 좀 좋은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현재 4번에 있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년의 생활보호법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 법 이름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든가 자활조성,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보다는 약간 시혜적인 보호를 담고 있는 것이 61년도 생활보호법이었다. 이것이 199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현대적인 최저생활보장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수급권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3번은 잘못됐고 4번이 맞는 표현이죠. 5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평가제는 97년부터 도입됐다. 행정론에서도 같이 다뤘던 얘기들이죠. 맞는 것은 4번이 됩니다. 64번 사회보험법에서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64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수급 자격,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1번처럼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를 내면 수급 자격이 정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4개의 예문은 다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그러니까 수급 자격은 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지 않는다. 예, 급여 제한에 대한 것과 아예 수급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 이것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제한해야 될 것과 아예 수급 자격을 없애야 될 만한 것을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1번 국민건강보험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예, 이런 경우는 급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겠죠. 2번 고용보호법상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가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고용보험의 여러 가지 급여 중에 해고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보험과 관련한 이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자체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고 아예 형까지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고용보호법상의 수급 자격이 아예 제한된다. 예, 2번이 64번이 답이 됩니다.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해당 법률들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4번은 좀 구별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이죠. 자, 65번.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이 아닌 게 뭐냐? 자, 이런 시간에 그 판례와 관련한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이게 진짜 현재 판례와 맞냐 이렇게 공부하시려면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제론이라는 수업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고 강론의 법들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류의 결정의 내용을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실 거는 여기에 나온 설명이 만약 맞다면 자, 여기서 설명해 있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바로 법규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여기서 나오는 65번의 예문들의 내용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1번 국민연금법상 병급 조정. 자, 병급 조정은 최근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병급이라는 것은 중복급여입니다.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중복급여라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게 국민연금법상의 병급 조정인데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냐 아닌 거냐. 이거에 대한 예문이에요. 만약 병급 조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라고 판결이 났다면 현행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중복 조정이라는 게 없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국민연금법 공부하실 때 어땠어요? 중복급여의 조정이라는 걸 따로 공부하셨죠? 예, 그래서 현재의 제도로 봤을 때 국민연금법상 병급 조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전히 중복급여를 조정하고 있는 거겠죠. 예, 이렇게 유추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번은 그런 결정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중복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번 국민연금보험료 강제징수. 지금도 강제징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제징수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었겠죠.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상버스 도입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예, 만약 저상버스 도입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판결이 났다면 지금 엄청나게 저상버스가 많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판결에서도 이것은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났기 때문에 여전히 저상버스 도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4번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을 해서 얻은 보상금을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여기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텐데 기본 내용은 이겁니다. 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을 해서 얻은 것을 시도라든가 복지부의 허가 없이 딴 데 썼어요. 자, 이렇게 되는 행위는 옳은 걸까요? 아닐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했듯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은 정관에도 그 목록과 가액을 명시해야 되고 기본재산의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때요?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행위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정당 행위다라고 하는 판결이 아니라 정당 행위.